안녕하세요. 나타샤의 책 여행입니다. 책 읽기 편안한 시간 보내고 계시죠? 지난주 토요일 마트에서 우유 2팩과 사과 6알을 훔치다 발각되어 경찰에 넘겨진 현대판 장발장 사건이 있었죠. 아버지는 34세 젊은 나이지만 당뇨병과 갑상선 등 지병으로 6개월 전 택시를 그만둔 상태였다고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얼마간의 돈이 나오지만 그 돈으로는 내 가족이 생계를 유지하기에는 턱도 없이 부족한 금액이었습니다. 사정 이야기를 들은 마트 주인은 처벌을 원하지 않았고 경찰은 훈방 조치했습니다. 요즘 세상에 굶는 사람이 어디 있냐며 경찰은 그 부자에게 국밥을 사주었고 지나가던 한 행인이 슬쩍 와서 돈 20만 원이 든 봉투를 주고 가는 모습이 CCTV에 찍히기도 했습니다. 참으로 훈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레미제라블의 장발장이 생각났습니다. 장발장은 어린 조카들에게 주려고 빵 한 조각을 훔치다 무려 19년 동안 수감 생활을 하면서 온갖 고초를 겪었습니다. 오늘은 영화로도 너무나 유명한 빅토르 위고의 레미제라블을 읽어보겠습니다. 레미제라블의 원어는 Les Miserables로 우리나라 뜻으로는 비참한이란 뜻입니다. 저는 이 책에서 장발장 파트와 팡틴의 딸 어린 코제트 파트를 위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타샤의 책 여행. 자식들을 위해 10,000원어치 상당의 식료품을 훔칠 수밖에 없었던 아버지와 아들에게 온정의 손길이 끊이지 않기를 바라며 레미제라블의 책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장발장. 한밤중에 장발장은 잠이 깨었다. 장발장은 라브리 지방의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났다. 소년 시절에는 글도 배우지 못했다. 나이가 차면서부터 파브롤에서 나뭇가지 치는 일을 하였다. 어머니는 잔느 마띠웨, 아버지는 장발장 또는 블라장이라고 했다. 블라장은 별명이었는데 보알라장이 줄어든 것인 모양이다. 장발장은 침울한 데는 없었으나 늘 무슨 생각에 잠긴 듯한 성격이었다. 그것은 인정이 많은 사람에게서 볼 수 있는 특징이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보아 장발장은 어딘지 둔중하고 적어도 겉보기로는 도대체가 흐릿허분한 사나이였다. 아주 어려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여위었다. 어머니는 산후의 몸조리가 잘못되어 죽었고 아버지는 그와 마찬가지로 나뭇가지 치기를 직업으로 하고 있었는데 나무에서 떨어져 죽었다. 장발장에게 남겨진 것은 그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누이 하나뿐이었다. 이 누이는 아들, 딸을 7이나 거느린 과부였다. 장발장을 키운 것은 이 누이로서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은 그 동생을 집에 데려다 길러주었다. 그러다 남편이 죽었다. 7 아이 중의 제일 맞이가 8살, 제일 아래가 1살이었다. 장발장은 그때 25살이 되어 있었다. 그는 한 집의 가장이 되어 이번에는 자기를 길러준 누이의 생활을 떠맡았다. 그것은 단순히 의무처럼 그렇게 되어버린 것이어서 장발장으로서는 그다지 달가운 일이 못 되었다. 그리하여 그의 젊은 시절은 고되고 벌이도 신통치 못한 노동으로 보내어졌다. 그가 그 고장에서 애인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여자를 쫓아다닐 틈이 없었던 것이다. 저녁이면 그는 지쳐서 돌아와 한마디 말 없이 수프를 먹었다. 잔느 아주머니라고 불리는 누이는 흔히 그가 먹고 있는 곁에서 그의 접시에서 쇠고기나 돼지고기 조각 또는 캐비지 속 같은 그의 음식 중 가장 좋은 것을 곧잘 집어내어 아이들 중의 누군가에게 먹이곤 했다. 그는 언제나 식탁에 덮어 씌우듯이 엎드려 그의 머리를 수프 접시에 처박다시피 하고서 긴 머리카락을 접시 둘레에 늘어뜨려 눈을 가리고 먹으면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채 누이가 하는 대로 내버려 두었다. 파브롤에는 장발장의 오두막집에서 멀지 않은 좁은 길 건너편에 마리 클로드라고 불리는 소작인 여자가 있었다. 언제나 허기져 있는 장발장네 아이들은 어머니 말을 하고는 가끔 이 마리 클로드한테 가서 우유를 세 옵접 얻어다가
상나무 울타리 뒤나 길 모퉁이 같은 데서 서로 우유 그릇을 빼앗아 가며 마시는 것이었는데 너무 조급히 서두르는 통에 작은 계집 아이들은 턱 밑이나 에이프런 위로 늘 엎지르는 것이었다. 만약에 어머니가 그런 속임수를 알았다면 엄하게 그런 짓 하는 녀석들을 야단쳤을 것이 틀림없다. 장발장은 무뚝뚝하고 불평가이기는 했으나 누이 몰래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마리 끌로드에게 우유값을 치러 주었으므로 아이들은 벌을 받는 일이 없었다. 나뭇가지를 치는 계절에는 하루에 24수의 수입이 있었다. 그 밖에 들일이나 품일이나 농장의 소몰이, 농사일 같은 일을 닥치는 대로 했다. 그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면 다 했다. 누이는 누이대로 벌이를 했으나 아이를 7이나 거느리고서야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그것은 갈수록 가난에 쫓기고 몰리는 가엾은 무리들이었다. 그러던 중 어느 혹독한 겨울이 왔다. 장은 일이 없었다. 집에는 빵이 없었다. 문자 그대로 한 조각의 빵도 없었다. 어린 아이들이 7이나 있는데도. 어느 일요일 저녁 파브를 교회 앞의 광장으로 향한 빵집 주인 모베르 이자보가 막 잠들려는데 가게의 창살 달린 유리 진열장이 쨍그랑 하고 깨지는 것 같은 소리가 들렸다. 나가보니 마침 그때 창살과 유리를 한꺼번에 주먹으로 깨뜨린 구멍으로 팔 하나가 쑥 들어와 있는 것이 눈에 띄었다. 그 팔은 빵 하나를 훔쳐 가지고 나갔다. 이자보는 재빨리 밖으로 뛰어나갔다. 도둑놈은 쏜살같이 달아났다. 이자보는 그를 쫓아가 붙잡았다. 도둑은 이미 빵은 내던져 버리고 없었으나 그 팔에는 아직도 피가 흐르고 있었다. 그것은 바로 장발장이었다. 이것은 1795년에 일어난 일이었다. 장발장은 밤중에 남의 집에 침입하여 도둑질한 죄로 재판관 앞에 끌려나갔다. 그는 오래전부터 소총을 하나 갖고 있었는데 다른 누구보다도 솜씨가 뛰어나 더러는 밀렵도 하고 있었다. 그것이 그에게는 불리했다. 밀렵 잘하는 것은 당연히 곱지 못한 눈으로 보아지게 마련이다. 밀렵자는 밀 수입자와 더불어 비적과 비슷하게 취급된다. 그러나 말이 낯서니 말이지만 이런 종류의 자들과 도회저의 끔찍한 살인자들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 밀렵자는 숲속에 살고 밀 수입자는 산속이나 바다에서 산다. 도시는 부패한 인간을 만들고 또한 잔인한 인간을 만들어낸다. 산과 바다와 숲은 야성의 인간을 만든다. 그러나 자연은 인간의 거친 일면을 키워주기는 하지만 인간적인 면을 파괴하는 일은 그리 많지 않다. 장발장은 유죄 판결을 받았다. 법전의 규정은 형식적이었다. 우리들의 문명에 있어서도 두려운 시기가 있다. 형벌이 인생의 파멸을 선언하는 시각이다. 사회가 멀어지고 하나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재기할 수 없을 만큼 세상에서 버려지는 순간, 아, 그것은 얼마나 저주스러운 순간이냐. 장발장은 5년의 징역을 언도받고 항구의 감옥으로 보내지게 되었다. 1796년 4월 22일 파리에는 몽뜨노트의 승리가 전해졌다. 집정관 정부가 500인 의회에 전달한 혁명 제4년 화월 2일의 통첩에 부오나파르트라고 불리어지고 있는 이탈리아군 총사령관에 의해 이루어진 승리이다. 바로 그날 비세트러에게는 한겨의 커다란 쇠사슬에 많은 죄수들이 묶였다. 장발장도 그 속에 끼어 있었다. 지금은 벌써 90살 가까이 된 당시의 형무소 간수는 가운데 마당 북쪽 구석의 넷째 줄 끝에 묶여있는 이 불행한 사나이를 지금도 역력히 기억해낸다. 그도 다른 죄수들과 마찬가지로 땅바닥에 앉아 있었다. 그는 그것이 두려운 일이었다는 것 이외에는 자기가 지금 어떤 입장에 있는지를 알지 못하는 것 같이 보였다. 그러나 아무것도 모르는 불쌍한 사나이의 막연한 생각 속에서도 아마도 어쩐지 너무 가혹한 처사라는 것을 거기서 느끼고 있었으리라. 후두부의 새 목걸이의 나사못이
쇠망치로 쾅쾅 두들겨 박혀지는 동안 그는 울고 있었다. 눈물에 목이 메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겨우 띄엄띄엄 이런 말밖에는 할 수 없었다. 나는 파블로를 가지치는 사람이요. 그리고 흐느껴 울면서 오른손을 쳐들어 천천히 7개의 단락을 지으면서 그 손을 내리는 것이었다. 마치 키가 다른 7사람의 머리를 차례차례로 어루만지는 것 같았다. 그래서 그러한 손짓으로 그가 저지른 짓이 비록 무엇이었던 간에 그는 7아이들에게 옷을 입히고 먹을 것을 주기 위해 저지른 일이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 그는 뚫롱항으로 송치되었다. 그는 목에 쇠사슬을 차고 짐 수레에 실려서 21회 만에 거기 도착했다. 뚫롱에서 그는 붉은 죄수복으로 갈아입혀졌다. 이제까지의 생활에 있었던 것은 모두 사라져버리고 이름조차도 없어졌다. 그는 이미 장발장이 아니었다. 그는 24601호였다. 누이는 어떻게 되었을까? 7아이는 어떻게 되었을까? 누가 그들을 보살필 것인가? 젊은 나무가 밑동에서부터 베어 넘어졌을 때 그 한 줌의 나뭇잎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은 언제나 빤한 일이다. 그 가련한 생물, 신이 창조하신 어린 것들을 그 뒤 의지할 곳 없는 몸으로 이끌어주는 사람도 깃들일 집도 없이 발길 닿는 대로 아마도 제각기 모두 산산이 흩어져 버렸을 것이 틀림없다. 그리고 차차 외롭게 내동댕이 처진 인간의 운명을 삼켜버리는 차디찬 안개 속으로 빨려 들어갔으리라. 그 어물한 어둠 속에서 수많은 불행한 사람들이 인류의 암담한 발길을 질질 끌면서 차례차례로 사라져가는 것이다. 어머니와 그 아이들은 그 고장을 떠났다. 그들이 살던 고향의 종각도 그들을 잊어버렸다. 그들이 다니던 덜판의 이정표도 그들을 잊어버렸다. 항구의 감옥에서 몇 년을 지난 뒤에는 장발장조차 그들을 잊어버리고 말았다. 지난날 깊은 상처를 입은 그의 마음속에 지금은 그 자국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다만 그뿐이었다. 뚫롱에 있는 동안 꼭 한 번 누이의 소식을 들었다. 그렇다. 그것은 감옥살이 4년째의 해도 다 갔을 무렵이었다. 어떤 경로로 그 소식이 어떻게 그에게까지 전해졌는지는 알 수 없다. 그들은 같은 고향에서 알 수 있던 어떤 사람이 그의 누이를 보았다는 것이었다. 그녀는 파리에 있었다. 생슐피스 교회당 근처의 빈민가인 뒤 쟁드러 거리에 살고 있었다. 그녀는 아이를 하나, 막내 사내 아이밖에 데리고 있지 않았다. 다른 6아이들은 어디 있을까? 그것은 아마 그녀 자신도 몰랐을 것이다. 날마다 그녀는 아침에 사보그리 3번지의 어느 인쇄소에 나가 거기서 종이를 접고 책을 꿰매는 일을 했다. 아침 6시에 겨울이면 날이 새기도 전에 거기 가 있어야만 했다. 인쇄소가 있는 건물 안에 학교가 있었다. 그녀는 그 학교에 7살 먹는 자기의 어린 아들을 데리고 갔다. 그러나 그녀의 인쇄소 출근 시간은 6시인데 학교 문은 7시가 되어야 열렸으므로 아이는 앞마당에서 문이 열릴 때까지 기다리지 않으면 안 되었다. 겨울, 아직도 어두운 밤의 1시간을 더구나 밖에서. 인쇄소에서는 아이를 안에 들여놓아 주지 않았다. 방해가 된다는 것이었다. 직공들은 아침에 지나가다가 이 가엾은 어린아이가 졸음이 와서 못 견디겠다는 듯 돌바닥에 앉아 있는 것을, 어느 때는 책가방 위에 몸을 구부린 채 쪼그리고 앉아 어둠 속에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았다. 비가 올 때면 문지기 할머니가 가엾게 여겨 자기 오두막에 넣어 주었으나 그 방에는 초라한 침대 하나와 물레와 나무 의자가 2개 있을 뿐이어서 어린아이는 한쪽 구석에서 되도록 덜 춥게끔 고양이에게 몸을 바싹 붙이고 자는 것이었다. 7시에 학교가 시작되면 아이는 학교로 들어간다. 장발장이 들은 것은 그뿐이었다. 그는 어느 날 그 이야기를 들었던 것인데 그나마도 순간적인 번갯불 같은 일이어서
마치 사랑하는 사람들의 운명에 관하여 갑자기 창이 열렸다가 곧 도로 닫혀진 것과 같았다. 그는 다시는 아무것도 듣지 못했다. 영원히 그뿐이었다. 그들의 소식은 아무것도 들려오지 않았다. 그들을 보는 일도 만나는 일도 결코 없었다. 그리고 이 참담한 이야기 속에도 앞으로 그들은 두 번 다시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 4년째의 해가 끝날 무렵 장발장에게 탈옥할 기회가 왔다. 형무소라는 이 비참한 곳에서 흔히 볼 수 있듯이 동료들이 그를 도왔다. 그는 탈옥했다. 이틀 동안 자유롭게 들판을 헤맸다. 만약에 그것도 자유라고 할 수 있다면 뒤에서 쫓기고 쉴 새 없이 돌아다니고 바스락대는 소리에도 깜짝 놀라고 연기나는 지붕에도 지나가는 사람에도 개 짖는 소리에도 달리는 말발굽 소리에도 모든 것이 보이는 낮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밤을 한기를 오솔길을 덤불을 잠이 오는 것을 모든 것을 두려워하는 것도 자유라고 한다면 그러다가 이틀째 되는 저녁에 그는 다시 붙잡혔다. 36시간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한숨도 자지 못했다. 해사재판소는 이 위법 행위로 인하여 형을 3년 연기할 것을 선고했다. 그래서 그의 형기는 8년이 되었다. 6년째에 또다시 탈옥할 기회가 왔다. 그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러나 끝내 성공하지 못했다. 점호할 때에 걸리고 만 것이다. 대포가 쏘아졌다. 그날 밤에 순찰하던 사람들은 건조 중인 배의 용골 밑에 그가 숨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고기를 잡으러 온 간수에게 덤벼들었다. 탈옥과 반항, 그와 같은 행위는 특별 법규에 의해 5년의 중형이 되고 그중 2년은 2겹의 쇠사슬로 묶이는 벌을 받게 되었다. 도합 13년. 10년째에 다시 좋은 기회가 있어 이번에도 그는 감행했다. 역시 성공하지 못했다. 이 새로운 미수죄로 인해 다시 3년, 도합 16년, 그리고 또다시 아마도 13년째였다고 생각되는데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시도했으나 4시간 동안 도망쳤을 뿐 역시 붙잡히고 말았다. 이 4시간으로 3년, 도합 19년, 1815년 10월에 그는 석방되었다. 유리창을 깨뜨리고 한 개의 빵을 훔쳤기 때문에 그는 1796년에 거기 들어갔던 것이다. 여기서 잠깐 한마디 덧붙이겠다. 작자가 형법 문제 및 법률상의 처형 판결에 관해서 연구하던 중 한 개의 빵을 훔친 일이 한 인간의 운명을 파멸로 이끄는 출발점이 되었다는 예에 접하는 것은 이것으로 두 번째다. 위고의 작품에 나오는 인물인 클로드 괴라는 사나이도 빵 한 개를 훔쳤다. 장발장도 빵 한 개를 훔쳤다. 영국의 어느 통계에 정명하는 바에 의하면 런던에서는 도둑질 5건 중에 4건까지가 굶주림이 그 직접 원인이었다고 한다. 장발장은 흐느끼고 떨면서 항구의 감옥에 들어갔다. 그리고 무감동한 인간이 되어 거기서 나왔다. 절망하면서 거기 들어갔다가 침울해 가지고 거기서 나왔다. 그 영혼 속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던가. 지금까지 나타샤의 책 여행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세요.